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년도 2회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5번째 과목이죠. 자, 5번째 과목 통신인데요. 데이터 통신과 관련해서 이 2016년 2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신 과목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요. 자, 이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요. 명확한 통신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 용어를 꼭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기본적인 통신과 관련된 절차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다른 과목보다는 좀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 절차나 개념을 깊숙이는 몰라도 좀 넓게 해서 문제를 좀 다방면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 베이스 과목을 3년치를 봤다면 이 통신 과목은 그래도 조금 더 기출문제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과목별로 전략이 있죠. 자, 이 통신 과목은 욕심내면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자, 기본 꼼꼼히 하시고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 10문제 맞으시면 돼요. 그렇죠? 특히나 과락 주의해야 되는 과목이죠. 40점.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점 맞으시면 돼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반이나 틀려도 되기 때문에 이 과목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기본 핵심 이론에 충실히 하시고 신규 문제에 대해서 신규 문제가 아니고 좀 기출 범위가 넓은 겁니다. 자, 2016년 2회차의 신규 문제는 나름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나오는 부분에서 나와서 낯선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HDLC 부분 문제가 항상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데 이번 회차에는 신규 문제로 1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PCM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좀 다른 회차보다 신규 문제를 좀 가지고 많이 나왔다는 거. 하지만 이 HDLC나 PCM은 원래 저희 기본 핵심에서 기본 이론으로 항상 20문제 중에 2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각각 그쵸? 공부를 열심히 해갔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다중화 기술 이 범위는 너무나 뚜렷한데 문제가 좀 낯설다 싶은 거는 내가 좀 100점 맞는 게 아니고 몇 문제 좀 틀려줘야 되는구나. 40점 이상이지만 우리는 몇 문제 그래도 50점 맞자고요. 열심히 해가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과목이라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거 정말 힘들다 또는 이거 하면 나가야지 해서 좀 주의를 덜 기울이시는데요. 이거 한 문제라도 좀 더 꼼꼼히 읽으시면 과락 걱정 없는 과목 되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거지 과락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이 통신 분야는 전공 비전공이 점수차가 별로 없는 과목이에요. 특히나. 그쵸? 자, 그럼 8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다중화 방식 나와 있죠? 다중화. 자, 다중화 중에서 멀티플렉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멀티플렉싱 중에서 다음 설명은 무엇인가? 자, 타임 슬롯, 즉 시간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 슬롯 용어가 딱 등장하면 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시분할이구나. 시간을 나눴구나. 시간을 나눠 쓰는구나. 채널마다. 자, 그러면 시분할이 나오겠죠? 시분할 중에서. 그러면, 얘는 아니겠네요. 타임. 당연히 여러분 문제 읽으시면 금방 답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타임 슬롯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거. 자, 사용자 각각 필요한 타임 슬롯의 크기가 다르다. 각각 타임 슬롯이 다르다라는 걸 동적이란 용어로 정리했어요. 그럼 동적에 반대 정적도 있겠네요. 그죠? 일정하게. 그게 정적인 거죠. 그죠? 네. 일정한 타임 슬라이스 이거는 정적으로 나오겠네요. 우리 표현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필요한 만큼 시간 나눠주겠다라고 하면 자, 이게 뭡니까? 자, 2번에 STDM. 자, 보시면 약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통계적. 얘는 동기이고요. 이건 비동기인데 통계적이라고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2016년도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2015년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한글로 동기시분할, 비동기시분할 이렇게 공부했던 걸 좀 더 용어를 명확한 용어 공부까지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풀스펠링. 자, 그럼 82번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답 바로 나오죠? 항상 나오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통신은 양자 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둘 간에. 그럴 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데이터 전송 제어 절차. 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데이터를 정보를 전송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정보 전송 가운데 있고 회선을 먼저 접속시켜 놓고 데이터 링크 논리적인 경로를 확립하자 해서 답 3번이죠. 자, 83번 넘어갈게요. 자, 오랜만에 쉬운 계산 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구별을 해놨는데 이거 PCM 문제예요. 자, PCM 중에서도 PCM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음성의 데이터, 아날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을 한다라는 거죠. 즉 표본화, 샘플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거기에 부분 정보를 샘플링을 한다라는 거죠. 샘플링, 표본화 횟수를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 이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입력 아날로그 데이터의 최대 주파수가 18K 헤르츠 단위예요.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예요. 자, 정보 신호를 PCM 시스템에서 전송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표준화 주파수는 몇 K 헤르츠이냐. 단위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자, 그래서 최대 주파수 곱하기 2배를 하면 표본화 횟수가 나오는데 그게 36이죠. 그렇죠? 18 곱하기 2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표본화의 횟수, 그쵸? 관련하여서 내가 샘플링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36회 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래서 83번 간단한 곱하기 2, 2배 문제입니다. 저희가 최대 주파수인 걸 확인하세요. 자, 84번 문제입니다. 자, 토폴로지인데요. 자, 이번 2016년 2회차에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구성이죠. 구조,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폴로지 문제가 100문제 중에서 꼭 통신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다른 데서 다른 과목의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분산 운영 체제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저게 중앙 호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앙에 가운데에 호스트가 있다. 뭐 보통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호스트 또는 여기서 호스트. 자, 이를 중심으로 해서 터미널, 노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터미널들이 연결되어 있는 얘 뭡니까? 여러분은 얘가 별로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분명히 스타입니다. 항상 메쉬형 이거와 헷갈리니까 기출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자, 그물형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터미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연결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별 모양을 많이 생각을 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중앙 그리고 중심에 있고 터미널 장단점이 있죠. 자, 성형인 겁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85번. 자, 관련하여서 데이터 전송 중 한 비트의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죠? 한 비트. 에러가 한 비트에 나왔다는 건 지금 0인데 1이었어야 되고 1인데 0이었어야 되는데 자, 위치를 알아내는 겁니다. 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 그 데이터 내 비트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비트들 중에서 딱 한 개만 틀렸어야 돼요. 그쵸? 거기에 어디 위치, 그쵸? 를 찾아내는 거죠. 했을 경우 이를 수신 측에서 자, 보내는 게 아니고 받는 쪽에서 다 받아놓고 정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는 사용되는 것은 해밍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해밍 코드. 해밍 코드의 특징은 뭐예요? 오류, 검출 및 틀렸다 데이터가. 검출 및 뭐예요? 정정까지.
요이치가 틀렸어. 그러면 0이었으면 1로 1이었으면 0이 옳은 데이터라는 거죠. 그걸 어느 쪽? 수신단 측에서 한다는 거죠. 보내는 데서 다시 보내는 게 아니고 받아놓고 고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해밍 코드. 자, 내부 구성은 데이터 비트와 패리티 비트 여러 개를 가지고 구성합니다. 자, 쉽게 나온 해밍 문제죠. 자, 86번. 자, 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죠. 자, 그 중에서 참조 모델, OSI 7레이어는 시험 문제 무조건 20문제 중에서 평균 2문제 나와요. 다른 거 낼 거 맞을 때는 한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2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7레이어, 표준이 아니고 참조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표준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뭔가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 OSI 7 계층 참조 모델이에요. 그죠? iOS라는 기관에서 오픈 시스템 간에 통신 표준을 계층화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계층은 자, 여기서 정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의 단위, 데이터 단위인 계층은 몇 계층이냐?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이 뒤에서 이제 조금 그 관련된 PDU 단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건 패킷 또는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쵸? 예. 그래서 패킷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그렇죠? 라우터에 의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라우팅 되면서 뭐 너무나 쉬운 문제여서 여긴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자, 기사 정도는 이 정도 문장은 나와야죠. 자, 하지만 얘도 기출된 이력이 있던 문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적응 경로 배정, 경로. 패킷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나 라우팅 되는 방식 중에 플러딩 방식이 있어요. 플러딩. 자, 플러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머지 읽지 않습니다. 자, 각 노드에 들어오는 패킷이 이제 경로 배정, 이 길로 가야 되는지 더 길로 가야 되는지 정해야 되는데 패킷을 도착된 링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링크로 복사해서 전송하는 방식.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노드가 있어요. 노드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노드 간의 경로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패킷이 각 노드에 패킷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킷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패킷이 도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방향이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경로 배정이 돼서. 자, 도착된 링크 제외한 나머지 모두 복사해서 이렇게 발사, 그쵸? 전송하는 방식이 플러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패킷이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할 때 정보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플러딩 해가지고 경로 배정을 하는 방식이죠. 자, 그럼 88번 볼게요. 자, UDP 해가지고 문제 간결하게 기출됐던 거 반복됐는데요. 자, 프로토콜 종류네요. UDP. 자, P 프로토콜이죠. 자,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해가지고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UDP와 관련해서 저희가 TCP라는 전송계층 프로토콜 두 개를 비교를 많이 하죠. UDP와 TCP와 UDP. 근데 이 문제 UDP 문제니까. 그죠? 자, 전송계층과 관련된 프로토콜이에요.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봤더니 데이터 전달을 두 계층 간에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전송층에서 하는데, 데이터 전달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건 뭐예요? TCP.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잘 전달됐다.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 안 된다 체크를 하는 기능.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 그러고요. 그거보다는 약간 속도 측면에서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비신뢰성이라고 특징을 우리가 뭐 명확하게 용어로는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TCP 관련된 프로토콜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관련해서 UDP는 비연결, 얘는 연결형. 한쪽만 외우면 되겠죠? 자, 복구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왜냐면 빨리 속도적인 측면에서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신단 데이터의 순서 재조정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재조정하면 늦어지니까. 자, 그래서 비교되는 지문도 한번 파악하시고 명확하게 TCP와 관련된 설명, UDP와 관련된 설명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9번이에요. 자, 동기 비동기 나와 있는데 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봤더니 동기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동기 비동기 구별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죠? 오류 검출 방식으로 오류를 검출하는 거 앞 문제에서는 해밍 코드를 배웠죠. 자, 프레임 단위로 오류 검출을 위한 코드를 계산을 한답니다. 그냥이 아니고 프레임 단위로 계산해서 해당 프레임 끝에, 프레임마다 TCP를 부착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해서 다항식에 의해서 CRC, 순환중복 검사가 이런 식으로 오류 검출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에서는 대부분 CRC 문제를 이런 지문의 표현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데이터 전송 에러 검출 방식 중에서 집단 에러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에러 검출을 위해 다항식 코드를 사용하여 에러 검사를 한다. 그렇죠? 예, 얘는 뭐예요? CRC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게 기출문제에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자, 얘는 이제 설명을 좀 다르게 해서 CRC를 묻는 거였죠. 자, 그럼 90번. 자, 2016년 1회차에도 서브넷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자, 2016년 1회차 기출문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역으로 여러분은 수강을 하고 계시죠? 역으로. 근데 2016년 1회차에 서브넷 마스크를 묻는 문제가 신규 문제로 들어왔고 다시 한번 신규 문제 다지게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출제를 한 거죠. 여러분 2016년의 특징이에요. 1회와 2회 차에서 그냥 IP를 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실무스럽게 필기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개념 이해했는지 90번에서 묻고 있네요. 자, 그럼 서브넷 마스크는 큰 네트워크를 서브네팅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부분 그룹화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쪼개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트워크 전체에서 128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한대요. 자,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 값이 255. 실제적으로 얘도 이진수 비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마스크 값이. 그런데 지금 IP 버전 4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55 하면 둘, 넷, 여섯, 여덟 비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8개예요. IP 버전 4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옥탈은 8비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둘, 넷, 여섯, 여덟, 255. 자, 요 마지막 부분이 좀 다르죠? 예. 255. 예, 128이라 그러면 이거 이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서브넷 마스크 값이. 둘, 넷, 여섯, 여덟. 8비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요 1비트만 하나, 그러니까 여기 128 가중치를 가정하는 요 비트만 128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게 서브넷 마스크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해서 서브네팅을 했더니 잘 봤더니 이런 잘 연결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부분이 구별되었다. 서브네팅 되어서 10점
0.0 뭐라고? 네트워크 구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트워크. 그죠? 네. 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은 여기가 10단위일 때 요 하단까지 쓰기로 한 서브넷 마스크를 적용했을 때 구성에서 서브네트워크 10.10.10.10.0000000 범위 내에서 얘도 서브넷 그러니까 서브 네트워크 아이디 값이 되고 얘도 아이디 값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디 속에 호스트 아이디를 구별해서 네트워크 규모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는 것은이라고 표현을 좀 애매모호했어요. 이 서브네트 아이디 값에 될 수가 없는 것은 자 끝단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엔드 연산을 통해서 10영역, 000, 000 얘는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끝부분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가 0, 128, 192, 0, 255.255.0 자, 여기의 숫자는 다 서브넷 값이 1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만 따져주시면 돼요. 0. 이죠? 자, 그래서 0 하면요. 그죠? 1번 0이에요. 자, 여기가 다 여기서부터 8비트가 0이라는 거죠.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128이라고 하면 1,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192. 그쵸?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 0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92니까 192 빼기 128 하면요. 4가 나오고 8, 64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네. 자, 마지막 자리, 마지막 네트워크 아이디 값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128일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자리, 8번째에 있는 요 자리, 그쵸? 요 자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뒤는 다 0으로 해서 192 서브넷 아이디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부분화, 네트워크 규모를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이 문제를 그냥 쉽게 푸는 팁 정도로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서브네트와 관련된 강의, 기본 강의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1회차 문제도 같이 묶어서 같이 보시고요. 1회, 2회 서브넷 마스크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이 이후에도 이 문제는 아주 그 근간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91번 문제 볼게요. 자, 91번 ARQ 방식이에요. 자, 에러를 정정하는데 보내는 측에서 그쵸? 에러를 정정하는 후진 에러 정정 방식이죠. ARQ 자동으로 재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송신. 그쵸? 측에서 수신 측으로 보내는데 잘 보내면 성공적으로 보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 못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프레임의 정확한 수신 여부, 값이 정확한 게 아니고 잘 받았는지를 중요한 건 뭐예요? 매번 확인한다. 긍정응답이 있을 수 있고요. 부정응답이 있을 수 있죠. 즉 응답이라는 거죠. 답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음 프레임 넘어간다라는 거죠. 다음 프레임을 전송해 나가는 ARQ 방식은 자, 보냈다. 일단 멈춰라. 그쵸? 그리고 wait ARQ. 기다렸다가 응답 받고 자, 긍정응답 나크 라고 했을 때 긍정응답이면 다음, 부정응답이면 뭐예요? 다시 보내는 거죠. 똑같은 걸. 그쵸? 예. 자, 그럼 92번 넘어갈게요. 자,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려웠던 회차는 아니에요. 자, 이동 단말이나, 자, 이 문제 그대로 기출 많이 됐죠? 자, 이동 단말이나 PDA 소형 무선 단말기 상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 유선이 아니고 무선과 관련된 거죠. 와이어니스 해서 2번 WAP라고 나와 있네요. 무선 응용 프로토콜.
자, 93번 PCM 문제입니다. 자, 새로운 문제예요. new. 자, 난이도가 좀 디테일할 정도로,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통신의 기술에 조금 더 정확하게 PCM과 관련된 공부를 한 상황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적인 정보 부분이 시험 부분에서 좀 넓어지고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PCM 기술을 통신에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상 자료 같은 것들. 자, PCM에서 ISI. 자,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말아요. 왜? 자,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ISI라는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I 패턴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ISI를 측정하기 위해 이런 패턴을 이용을 해요. 그렇죠? 말 표현을 아이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 패턴 또는 눈 패턴, 눈 모양, 눈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그려서 구별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치 그게 눈을 뜬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눈을 뜬 상하의 높이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ISI와 관련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눈을 뜬 상하의 높이는 높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잡음의 여유도예요. 그렇죠? 하이트 정보예요. 하이트. 그렇죠? 상하의 하이트 정도. 자, 그럼 ISI의 간섭 없이 수심파를 샘플링할 수 있는 주기 정보는 높이가 아니고 너비, 위드. 자, 시험 문제가 새로 나왔어요. 이 문제가 만약에 다음번에 다시 나온다면 그대로 나오거나 또는 잡음의 여유도가 높이를 보고 눈의 높이를 보고 봤다면 눈의 높이, 그렇죠? 높이 눈에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너비가 나와야죠. 다 너비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럼 뭐 아이 패턴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ISI를 모르면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자, 부호간 간섭을 ISI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터심볼 인터페이스나 부가잡음에 의해 오염된 수신 정보의 품질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정보를 보내죠. 그런데 그 보내는 때 부호 간섭이 있거나 잡음이 끼면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되죠. 왜곡돼서 도착한다라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신호 품질을 살펴보는 기술, 측정 기술을 표현하는 I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관련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이어그램이 뭐 눈이랑 비슷하다 그림을 그렸을 때 해서 이 뭐 I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PCM과 관련된 신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지기는 했는데 문제 구성으로는 좀 재밌다라고 해서 뭐 문제로 출제할 만하다 해서 새로 추가된 문제지. 자, 이 문제 어떻게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셔도 돼요. 그렇죠? 잘 아실 수도 있죠. 관련 전공이 이쪽 분야이신 분들. 하지만 이게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겁먹으시면 안 돼요. 자, 94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됐던 문제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 문제 회차를 제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 프로토콜 나왔어요. 그쵸? 프로토콜 해가지고 종류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기출문제 계속 나왔어요. 자, RI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 단서가 제가 하이라이트는 안 했는데 그냥이 아니고 꼭 RIP의 한계 극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IETF라는 기구에서 구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을 때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을 하는데 항상 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있을 때에만 갱신을 하는 거죠. 최신의 정보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하면 OSPF를 얘기해요. 분명 RIP 한계 극복과 관련해서 변경된 것만 있을 때 항상이 아니고 주기적으로가 아니고 변경된 게 있을 때만 갱신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경로 배정 설정 패킷 전달할 때 패킷의 이동 경로를 얘기하는데 자, 세 가지로 구별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부, 그렇죠?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렇죠? 내부와 외부, 그리고 보더, 경계, 그렇죠? 내부, 외부 경계를 먼저 구별하시고 그래서 IGP, EGP, BGP를 구별하세요. 그럼 그 중에 IGP,
게이트웨이 안쪽에 있는, 그쵸? 게이트웨이 내부 단에 있는 라우터들끼리 RIP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OSPF 방식으로 최단 경로 우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니까 번역은 하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변화가 주기적으로 하는 거와 있을 때에만 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랑 자, 기출이 유사기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는 2016년도 2회차 94번 문제 보고 있고요. 자, 이 문제 OSPF가 이렇게까지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답이. 그쵸? 예. 자, 얘는 2011년도 1회 기출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2011년도 거까지 다 봐야 되나? 시간이 되시면 보시는 거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OSPF 라우터는 자신의 경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너무 어렵죠? LSA라는 자료 구조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라우터 상태가 변화했을 때 전송한다. 주변과 공유한다. 라우터 간에 변경된 최소한의 부분만을 교환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 전체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변경된 정보 부분, 효율적이다. 그렇죠?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말이 어려워요. 자, 도메인의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도메인 내 이너라고 했죠? 자, 그래서 RIP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을 해결했다. 맞죠? 이걸로 지금 기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경로 흡수. 자, 단계 라우터 몇 개를 걸쳐야 도착하냐에 16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네트워킹에 부적합하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 OSPF는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프로토콜이에요. 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RIP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흡수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OSPF는. 자, 그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2013년 기출문제 보실 거죠? 3회차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AS. 자, 경로 벡터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치라는데요. 그렇죠? 예. 자,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이래요. 외부. 그렇죠? AS 간의 라우팅 프로토콜 테이블을 전달하는 데 이용된다. 자, 얘는 왜 보는 거냐면 BGP. 그렇죠? 네, BGP가 보기에 많이 나와요. 라우팅 프로토콜로. 그럴 때 이 기출 문제도 좀 보고 가시라고. 그럴 때 이렇게 세 개가 헷갈리시니까. 그렇죠? 네, 초기에 연결될 때 전체 경로 테이블 내용을 교환하고 이후에는 변화된 정보만 교환한다. 그렇죠? 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0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2013년도 3회에 100번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걸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문제 계속 마저 해야죠. 95번. 주파수 다중화 분할 방식. 아, 오늘 문제 시작에 시분할 다중화 나왔는데 주파수 분할까지도 나왔네요. FDM 해서 주파수를 나눠 쓰겠대요. 자, 그럼 주파수대를 나눴을 때는 주파수대 사이와 사이에 간섭 현상이 있어서 가드밴드, 보호대형 기출문제 많이 나왔죠? 필요한데,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채널 여러 개가 주파수를 나눠 쓰는데 간섭, 신호 간섭이 있기 때문에 사이대, 주파수대에 가드밴드를 둔다. 자, 96번. 자, 기다린 HDLC 문제예요. 자, 이계층 대표 프로토콜이고 SDLC의 발전된 모습이죠. 자, SDLC는 좀 소규모지만 얘는 WAN 내에서 이계층에서 쓰여요. 데이터 링크죠. 프로토콜인 데이터 링크에서 제가 맨날 여기 밑줄 긋죠. 데이터 링크. HDLC의 프레임 형식은 매번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비트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느냐를 물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프레임 구조와 관련해서는 계속 나왔어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나오건. 네. 자, 그래서 플래그 영역이 있고 제어 영역이 있고 정보 영역이 있고 FCS 영역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길이와 관련된 걸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HDLC는 동기 전송과 관련된 프로토콜. 이 프레임을 가지고 동기 전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방향 먼저 적응할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전송 방향이에요. 그리고 얘가 앞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겠죠. 그쵸? 자, 앞뒤.
내가 보낼 정보가 있고 헤더 부분이 있고 테일러 부분이 있는 거죠. 자, 헤더 부분에 플래그 주소부 제어부 세 가지 영역이 있고요. 테일러 부분에 FCS 플래그 영역이 있어요. 얘는 동기 전송이기 때문에 플래그 나 이제 시작한다. 이 부분을 8비트에서 0 하나 둘 셋 넷 다 0 0 이렇게 뒷부분도 여기가 끝이다 해서 0 하나 둘 셋 넷 다 0 해서 8비트의 앞뒤 플래그를 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동기 전송을 알립니다. 플래그 있어요. 8비트 0, 하나, 둘, 셋, 넷, 다 0, 0. 앞뒤에 있다. 자, 그리고 주소 영역 먼저 볼까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자, 목적지, 전송 방향. 그죠? 예, 수신 측에 주소 부분이 있고요. 자, 제어 부분 당연히 있죠. 제어 부분을 가지고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 구별하겠죠. 자, 제어 부분은 6비트 또는 8비트 제어 영역이 있고요. 얘는 정보는 의미라고 적혀져 있는데 가변적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FC, S비트가 있고 이 부분은 64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16비트 또는 32비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8비트. 자, 그래서 HDLC 이렇게까지 프레임 구조 공부해 가시면 정말 정확하게 공부해 가시는 거죠. 자, 97번 OSI 7A와 관련된 문제예요. 매번 애매모호하게 나다가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자, OSI 7레이어에서는 각 계층, 7계층이죠? 그 7계층에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단위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의 단위. 그걸 정확하게는 보통 OSI 참조 모델의 정보 처리 단위 또는 데이터 단위라 그래서 PDU라고 부릅니다.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그게 각 계층마다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계층이 이 계층인 데이터 링크에서는 어떤 데이터 단위로 처리가 되는가, 프로토콜이 기준 삼아 되어 있는가. 오늘 이 계층 많이 나오죠? 프레임. 그렇죠? 네, 프레임. 이 계층. 자, 그러면 볼까요?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자,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오고 있고요. 자, 7계층, 8계층, 7계층, 6계층, 5계층, 4계층, 3계층, 2계층까지 왔습니다. 1계층은 뭘까요? 비트죠. 비트는 얘기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름을 앞에 PDU 앞에 A,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표현 계층,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이렇게 알파벳 붙여주면 각 계층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단위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 4계층에서 전송계층에서는 전송계층 데이터 단위라고 하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배운 TCP일 때는 보통은 세그먼트라고 하고요. UDP일 때는 데이터 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전송계층의 PDU 단위는 뭐냐? 그럼 데이터그램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패킷이고요. 네트워크에서는 자 3계층, 그리고 2계층에서는 프레임.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쉬웠다라는 건 만약에 다음 회차에 더 쉬운 문제, 이 문제 유사하게 나오면 계층만 바꿔서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그럼 98번 볼게요. 98번. 자. 데이터 전송 기술 중 디지털 변조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디지털 변조, 디지털 데이터를 자, 우리는 변조라고 하면 데이터를 신호로, 데이터를 시그널로 바꾸는데 데이터의 종류에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죠. 근데 디지털, 그렇죠? 디지털 정보, 컴퓨터에서 나오는 정보, 그렇죠? 그거를 아날로그 회선 아날로그 신호가 가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쵸? 이걸 디지털 변조라고 하고 관련돼서 정형파라고 하는 정보에 반송파, 정형파 정보에 이렇게 SK 자, 앞에 A, F, P와 같이 세 가지 방식을 변조하는 방식이 있다. 자, 그래서 A, 진폭 변조. F는 뭐예요? 아까 주파수, 프리퀀시. P는 뭐예요? 위상. 그렇죠?
자, 그리고 진폭과 위상 같이 변하는 방식도 있고, 얘 키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 힌트는 뭡니까? K. 그쵸? 저기에 K예요. 그쵸? 자, 그럼 99번 넘어갈게요. 자, X.25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 문제가 계속 기출됐던 거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주 기출됐던 거. 자, 여러분이 3년치 최소한 보시면 최소한 X.25 5번 이상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서 5번 정도 나왔어요. 3년치 내에서 매회 3번 시험 보고, 자, X.25 패킷 기본으로 해서 하단을 관리하는 프로토콜 부분인데, 구성하는 계층으로 틀린 것은 OSI 7레이어 비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X.25와 관련된 프로토콜 계층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프레임 계층을 링크 계층이라고 계속 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풀이에서도 매번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OSI로 따지자면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 묶고, 하단이죠. 하위 계층들을 가지고 관장하는 프로토콜, 전송 계층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100문제예요. 그렇죠? 100번 문제. 자, 앞에서 키잉 방식 3가지를 얘기를 드렸죠? 자, 거기에서 나와 있는 뒷부분에 PSK예요. 자, PSK 뭐예요? 위상 변조죠. 위상 편의 변조. 위상 편의 변조. 또는, 자, 근데 이제 위상을 변조하는데 그 앞에 쿼드레이처라고 붙였어요. 그쵸? 쿼드라는 단어. 쿼드레이처라고 붙었다는 건 사진이란 뜻이에요. 그쵸? 네. 4위상. 그쵸? 4개의 위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네. QAM 아닙니다. 자, 변조 방식에 변화하는 위상차는 무엇인가? 자, 사진 위상이라 그러면 4개, 4종류의 위상 단위를 구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360도. 그쵸? 360도. X축과 Y축 구별해서 이 전체 삥 누른 2파이 360도 영역을 4부분으로 구별을 한다. 자, 그러면 4부분으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한 거죠? 2승에서 2비트를 가지고 4가지를 구별한다. 00, 01, 10, 11 이렇게. 그죠? 자, 그럴 때 자, 파이 180도를 반으로 뚝 나눈다란 뜻이에요. 지금 2비트라는 거는. 그쵸? 파이를. 자, 그래서 이 부분 디지털 값을 2비트에 모아서 반송파 4위상에 관련해서 나누는데 360도를 자, 그래서 얘가 0도, 90도, 180도, 360도. 그러니까 90도. 그죠?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구별한다 해서 거기에 위상차는 뭐냐 할 때 90도. 그렇죠? 자, 그래서 90도예요. 90도. 그죠? 360 제가 처음에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XY축의 전체 영역을 4가지로 나눈다. 그렇죠? 사용하는 비트는 2비트. 를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는 위상차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90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용어 중심으로 문제 풀 수 있는 100번 문제까지 2016년 2회차 데이터 통신 기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통신과 관련해서는 기출을 역으로 보시던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시던 좀 3년, 최소한 3년씩을 보시고 가시면 과락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 개념에 적성이 맞으셔서 고득점 맞는 경우도 많고요. 새로운 문제 유입이 가장 적은 거예요. 그렇죠? 항상 출제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몇 문제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꼭 나와 있는 뭐 PCM 문제, 그렇죠? OSI 7레이어 문제나 이런 통신의 기본적인 용어 문제는 항상 뭐 다중화를 비롯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도 그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통신 과목 익숙하게 용어 정리하고 가셔서 100번 문제까지 무사히 풀고 필기 합격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